좋습니다고 전철 안에 가지고 쓰고 왔습니다. 네, 건강해 보이세요, 훨씬.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살도 좀 찌고. 네. 그래도 아직 회복할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61kg대 몸무게가 머물고 있어서 이게 한 60, 한 4, 5kg만 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증건배려교육 공동체 상임이사 이창국입니다. 박인혜 선생님께서 불필수바 때문에 마치 독일에 갔다 온 듯이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독일을 다녀온 건 2012년 1월에 독일에서 어떻게 탈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태 터지고 나서 독일이 5월달에 탈핵을 결정했거든요. 17개의 핵발전소를 다 폐쇄하겠다. 2022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1년이 아직 채 안 된 시점인데 독일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결정 이후에 정치는 또 그 대학은 학자들은 또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탈핵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직접 만나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한 11일 정도 독일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정치는 정치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탈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경로를 보여줬고 마지막 일정이 그때 이 얘기는 조금 이제 거기는 저거랑 벗어나 있는데요. 마지막 일정은 그린피스에 가서 그린피스에서 2012년 4월에 한국으로 탈핵 로드맵을 전달하기로 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어요. 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한 한국의 에너지 관련 자료들을 다 그린피스에 보냈고 그걸 가지고 독일 이제 그린피스에서는 어떻게 한국이 탈핵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경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돌아왔는데 그린피스에서 이제 그 팀장 스벤 테스케라는 팀장이 인천을 통해 들어오다가 입국 불허를 돼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왔어요. 한국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려고 했던 자료들이. 그러나 이제 자료는 다 공유가 됐고. 근데 독일의 특징은 2022년에 탈핵을 하겠다. 그러면 바로 전 해까지는 뭘 완성해야 되고 그 전에는 뭘 완성해야 되고 이 단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2050년에 탄소 중립할 거야. 선언적인 의미 외에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결정을 하기까지 매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경로들이 다 돼 있고 그 경로들은 어느 한 학자가 결정한 게 아니라 각 단위별로 그 시기의 목표들을 계속 논의하고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독일은 탈핵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의 과정들을 제가 보고 다니면서 많은 감동을 했고 그때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탈핵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이텔스바흐 합의 논쟁 토론이라는 게 2016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브로셔를 만들어가지고 저 토론 방식으로 좀 수업을 하자라고 막 끌어댔습니다. 근데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현장에는 거의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것까지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할 때 보이텔스바흐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지도를 찾아보면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대도시예요. 불을 끄면 걔가 다 꺼지는데 한 개만. 괜찮을까요? 아니 한 개만이 한 개만 안 꺼지고요. 이게 전기가 다 꺼집니다. 괜찮으세요? 네, 회사가 잘 보이네. 저기 지금 이제 그 하트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쯤이 네. 저기가 이제 보이틀스바흐라는 지역인데 그렇게 대도시도 아니고요. 슈투트가르트라는 대도시 근방에 있는 작은 중소도시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독일의 독일은 굉장히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독일이 이제 그 나치 하에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오래 재임하면서 그 교육의 기능을 나치스의 육성이라 봤고 그래서 이제 10년 했네. 뭐 저기 나오는 대로 교사와 아이들 간의 인사도 나치식의 경례로 또 독일에서 유태인 정치 추방을 실행했고 또 나치 지도를 가지기 위한 학교라고 학교의 개념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니콜라라고 하는 것을 39년에 창설했었는데 그 독일 나치 시대의 교과서를 보면 거의 모든 내용들이 나치스를 기르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독일이 이제 패망하고 나서 우리는 독일은 나치를 청산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제 나치 청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1968년 68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독일에서는 나치들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 영화도 나와 있는데요. 저기에서 보는 것처럼 나치 협력했던 인물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68년 11월 7일 날 기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중에 베이테 퀸첼이라는 여성이 그 당시 의장석에 앉아 있던 총리에게 다가가서 나치라고 소리를 지르고 뺨 후려쳐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여성을 사법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젊은이들 사이에 영웅이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빌리 브란트가 1970년에 드디어 바르샤바에 이제 그 과거 청산하는 사죄를 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68 혁명을 통해서 독일은 변하게 되고 저 시점에서부터 나치 청산이라고 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에도 독일은 계속 이제 그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되면서 그 각 정당마다 정치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당이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 정부에서는 어떤 특정 정당에 기반한 정치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당이 바뀔 때마다 좀 정치 교육에 혼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당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소를 해보자고 아까 그 보이틀스바흐에서 아주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모입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좀 뭔가 이렇게 정치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할 만한 것들이 없는가라고 하는 논의를 시작했고요. 거기서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것이 2, 3년의 시간 동안에 그때 논의됐던 것들이 정리가 된 것이 우리가 보이틀스 합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교수들이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합의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다만 그때의 논의를 정리해서 나중에 그걸 보이틀스 합의라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결국 독재를 이제 히틀러의 독일을 청산하기 위해서 결국 독일에는 이제 정치 교육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이 정치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그 나치에 부역했던 이들은 계속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정치 교육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독재자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자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독일의 정치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고 지금도 독일의 정치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976년에 이제 그 합의된 내용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68 혁명 이후에도 이 보이테스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교조 세대로서 전교조가 한때 의식화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보수 언론에 공격도 받고 했는데 의식화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의식화 교육이라는 말 속에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주입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어떤 교사나 그 지도자의 특정한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그 12.3 내란에 대한 그 헌재의 판결이 있던 시각에 그때 이제 학생들과 같이 TV로 그 중계를 보고 있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수업으로 끌어갈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기에 나오는 첫 번째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특정한 이데올로기 가치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판결 장면을 가지고 수업에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저 원칙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될 것들도 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실은 논쟁 토론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학계나 여론에서 논쟁되고 있는 그대로를 교실에 옮겨주라는 거예요. 걸르지 말고 이런 입장, 양자의 입장을 다 갖다 놔라. 다양한 컬러가 있으면 다양한 컬러 다 갖다 놔라. 그리고 애들한테 그걸 가지고 토론, 논쟁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 자신의 정치 이해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관철할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중랑구의 S 중학교에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청소년이 있어요. 부모와 함께. 심지어 학교 수업을 빠지고 갔다 와서 체험학습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어요. 이 아이는 그 집회에 가면 아주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용돈도 받고요. 와 기특하다 그러고 그리고 얘가 이제 갔다 오면 영웅이에요. 근처에 있는 남자애들한테 내가 요번에 가서 얼마를 받아봤어. 그리고 그거 뭐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다 존재하니까 교실에. 그래서 만일에 태극기 집회에 간 아이들가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논리적으로 갖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고 있으면 반대하는 논리를 얘기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학교에 있을 때 용산에 있는 오산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시범 수업을 했었습니다. 시범 수업을 하는 거 보니까
토론을 시키는데 역지사지 방식으로 토론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 그룹이 얘기하고 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반대 그룹이 얘기하게 한 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또 자료를 찾게 해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설득을 해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의 관점들이 서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 관점을 정하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상대를 설명할 수 있게 능력을 기르는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한 논쟁 토론 수업은 저는 토론이 없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동부교육 시민모임이라는 단체에서 2017년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사드 배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사드 배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처음에 몇 명씩 있더라고요. 물론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많았어요. 그래서 반대 입장은 왜 반대 입장인지, 찬성 입장은 왜 찬성 입장인지 잠깐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서로 그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관점의 차이들이 좀 보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서로 주장하기 전에 그냥 대략의 경향 분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토론하고 나서 다시 자기의 입장을 해보니까 한 분이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한 논쟁 토론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토론이 없는 사회에서 토론을 이어가게 할 데 있어서 서울 민신넷을 중심으로 전국 민신넷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때 사회적 토론 방식에 대한 합의를 전국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수라고 얘기하는 새마을운동, 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에서 속하는 단체들이 같이 전국을 돌면서 도대체 토론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존중, 공감. 그래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보수든 진보든 토론을 하려고 한다면 갖춰야 될 가장 기본 바탕이 경청과 존중과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어요. 이 바탕 위에서 보이텔스바흐 논쟁 토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거 언론에서 보면은 가끔씩 갈등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이 때때로 교묘하게 사람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띄워놓고 사람들 생각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요소인데 우리가 가끔씩은 언론에 의해서 이 문제는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들 자체를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즘에 가장 이제 뜨거운 것들이 얼마 전까지는 지금은 이제 개헌 얘기가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개헌 얘기를 툭 던지면서 개헌 문제가 얘기됐고 그 직전에 개헌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헌을 하자라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내란 세력을 빨리 평정하고 다 함께 큰 힘으로 내란 세력에 응징하는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 했을 때 개헌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과 지금 개헌은 지금 시기 놓치면 또 정권 바뀌고 나면 하세월하다 또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면 지금이야말로 적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개헌 국민주도 개헌 뭐 상생 개헌 행동이라는 데서는 결국 쭉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이 직접 주권자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직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대에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빨리 즉각적인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어떤 입장이에요. 물리적 시간이 없다. 지금 개헌안 마련에 87년대 90년 걸렸고 지금 국민적 합의도 안 돼 있다. 국민의 합의를 거쳐서 주권자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서 개혁안을 만들고 이거를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좀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순서가 맞지. 지금 시급하게 개헌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 대다수의 뜻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개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제는 지금 이제 진검다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거든요. 교사의 정치 기본권. 그래서 교사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출마도 할 수 있고 교육감, 뭐 구의원, 시의원 출마하면서도 퇴직을 하지 않고 휴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아마 지금 뜨거워질 겁니다. 지금 전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단체들은 계속 전교조, 교사노조 엊그저께 이제 어제 만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교사 정치 기본권을 교사노조는 제1의제로 대선에 압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교조는 보니까 4순위 정도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던데 그랬을 때 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 교사가 정당 가입하고 정치활동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사나 또 이렇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논쟁 그 자체대로 던져놓고 토론시키고 거기서 이제 자기 입장 그래서 어떤 결론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찬성 입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반대 입장을 버릴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이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뭘 획득하냐면 내가 반대하는 근거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대로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금처럼 뭐 태극기 부대에 가면은 논리가 없어요. 욕부터 막 질러대고 토론이 안 되는 이런 사회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헌재에서 뭐 제가 재판 사례라고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우리가 발생했잖아요. 그 주소를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주소로 복사해서 창에다가 이게 플러스 창인데 그래서 플러스 옆에 제가 이렇게 플러스 여기다 대고 네 거기를 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혹시나 역시 오류네요. 제가 뭐가 방화벽에 막혔나? 제가 그 정도로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 제가 정치가 나왔구나. 헌법재판소에 가면 거기에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거든요. 그 판례들도 굉장히 논쟁으로 가져갈 만한 재밌는 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한 논쟁 토론 수업을 할 때는 그냥 뭐 예전에 그 보이텔스바흐 토론 뭐 사례 발표 공모 같은 걸 하거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면은 너무 사회 현상과 좀 떨어져 있는 실제 사회에서 막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좀 뚝 떨어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정치적으로 막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교실로 가져가야 되는데 교실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면 교사들이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내가 특정한 가치와 어떤 지식을 강요한다라고 문제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늘 존재하고 있어서 그걸 쉽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한 논쟁 토론 수업이 진검다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 10년 이상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도 현장에 파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세밀한 실태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왜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적용이 돼서 아이들이 토론하면서 사회적인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징검다리에서 영화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영화를 보고 영화를 감상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이 영화에서 혹시 논쟁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꼭지가 있다면 그 꼭지를 정하고 이쪽 입장과 이쪽 입장을 좀 정리해서 토론 자료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제가 이제 보이텔스 합의에 기초한 논쟁 토론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네, 질문 잠깐 받기 전에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나올 수 저에게 오늘 사실 이번에 여행을 제가 러시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지금 꿀 어디 있나요? 네, 꿀 있고 꿀좀 주세요. 네, 그리고 러시아 TV 이렇게 근데 제가 호텔비가 너무 비싸서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선물을 많이 못 샀어요 이번에 좀 아쉽게도 러시아 이렇게 제가 경험한 단상은 이 중국을 통해서 갔다 왔는데 한쪽 나라는 완벽하게 화폐가 필요 없는 전자 IT로 완전한 강국이 되었죠. 중국은 테크노가 너무나 강해서 전혀 화폐가 필요하지 않는 모바일로만 뭐든지 외국인도 모바일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중국과 외국인은 오로지 화폐밖에 쓸 수 없는 이 러시아 이 전 사회주의 국가 두 개의 경제 체제가 좀 신묘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더 신기했던 건요. 제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일본의 패망과 찾아온 8.15 광복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광복 80주년인 거죠. 대한민국은. 그런데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일 전쟁 이후에서 이렇게 상당히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거의 없고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건 굉장히 크게 종전 80주년을 어마어마하게 종전 80주년을 엄청나게 광고하는 거예요. 이 제2차 세계대전에 저는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2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균형 잡히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도 미국의 개입이 없이 어떻게 전쟁이 끝났어? 그건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 소련 러시아 사람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했던 독일의 가장 독일이 침공을 한 것은 러시아 때문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것도 역시 소련이다. 그래서 종전 기념을 너무너무 어마어마 크게 그런 굉장히 정치적 이해 계산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80주년을 바라보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이것도 되게 저한테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른 세계의 전쟁사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떻게 시각이 다를 것인가를 되게 색다르게 느낀. 어딜 가나 이 러시아 전역 어딜 가나 그 포스터가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정말 많이 그 어려운 제재 속에서도 그 인심만큼은 해가지고 플랜카드가 어마무시하게 다 어느 곳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종식시켰고 승리했다. 이것에 대한 러시아만의 감각이 되게 남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바로 이 보이탈스바흐 합의 한 장면으로서도 저는 이 냉전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왔었는데요. 보이차 맛있었어요. 보이차는 이제 중국에서. 여러분들과 나눠 먹으려고 많은 걸 가져야 돼. 없어요. 이제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사담이 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 또 질문이라던가 또 궁금한 것들 또 이렇게 굉장히 내공이 깊으시거든요. 한 번씩 뜯으러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텔스 바흐가 그 권노현 교육감님이 처음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검색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교사 정치권이 없는 한 이거를 했다가는 바로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사회 이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진짜 교사들이 나서서 교사 정치권을 빨리 획득을 해야지 보이텔스 바흐를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사실 더 무겁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 보이텔스 바흐 이런 거보다 네. 아이들이 문제 상황이 됐을 때 그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를 강제로 데리고 나올 경우 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바로 직무 배제가 돼요. 지금 그 정도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어떤 고귀한 추상적인 이런 거는 더욱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과서가 우리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배웠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의 교과서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과서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승만 언급을 잠원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명백한 이승만의 어떤 그런 매국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부모가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했을 때 그 교사를 바로 그렇게 또 교육청까지 난리 나서 교육청에서 내부 메일로 긴급으로 보내가지고 참 교사들이 자기 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그게 자료를 네. 그 이승만을 지지하는 쪽 자료하고 반대하는 자료를 둘을 동시에 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일단은 그런 건이 생기는 걸 듣고 그래서 제일 싫어하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교사가 어떤 사회 현상을 가지고 꼭지를 정해가지고 토론 자료를 만들어서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한 현장 토론 수업 자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별도로 한쪽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책임을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좋은 거 교육부에서 바뀌는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 토론 수업 공장을 별도로 가동해서 여기서 찍어가지고 계속 매주나 이렇게 현장으로 던져주고 공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 문제는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한 개인 교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풀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새 정부한테는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관련해서 요구될 수도 있거나 또는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요구해서 이번 팀을 가져와 저는 옛날에 그 뭐지 그 4대강 그때 막 한참 2년쯤 됐나 3년쯤 됐나 그 이명박 때 그 나눔 문화에서 나온 이렇게 4대강의 비밀이라는 거 이건 소책자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달라 그러면 잘 줄 것 같더라고. 4대강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4대강 사업본부인가 거기다가 제가 애들 토론시키려고 달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자료를 그냥 칼라를 막 지도서부터 되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준 자료고 그 아주 시시한 그 500원짜리 나눔문하고 둘 이렇게 환경반 애들한테 보여주고서 얘들이 가서 스스로 찬반을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정부 자료가 너무 화려하긴 한데 내용이 없다. 6학년 애들이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쓰고 선생님이 그 사전에 네. 너무 지식을 잘 주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자료를 많이 보내줄 줄 몰랐어요. 근데 막 지도도 그냥 빵빵한 데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6학년에서 그런 것 같아요. 6학년 한 5학년 이렇게 되는 애들인데 애들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거야. 정부 자료가. 그래서 그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보이테슬바흐를 잘 몰랐습니다. 네. 맞아요. 4학년이면 아이들이 자기 주관이 확실히 논리적인 사고가. 네, 함소가 또. 그래서 자료를 잘 구하는 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런 논쟁 토론을 제가 이제 많이 논쟁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원래 디베이트 그쪽으로 이제 계속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가서 또 많이 했거든요. 디베이트 강사로 가서 하면 그런 가치 논쟁인 거 있잖아. 특히 인권이나 이런 거, 특히 뭐 동물 실험, 사형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이제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데 민감한 지금 정치적인 이슈는 우리 이를 토론하는 그 회사에서도 꺼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잘못 선정해가지고 가서 이게 문제시 될 만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되게 시의적인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시의적인 걸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볼 수 있거든요. 시의라는 것 자체가 그 순간에는 되게 역동적으로 돌아가지만 그게 좀 잘못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뭐 엄마 컴플레인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꺼리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은요 비경쟁식 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요라고 말하는 단계로만 끝나요. 저는 이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거기에 반박하는 의견을 서울시 교육청 하지 말라고 그래.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말고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갖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선언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선언적이고 선언적인 게 있는데 그거를 서울시 교육청 안 해요. 오히려 대구시 교육청은 그 디베이트 수업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원해가지고 모든 선생님이 다 교육을 받았고 학부모들도 원하는 학부모 왜냐면 선생님 혼자서 디베이트 토론은 뭐 이 찬성 반대 두
두 팀으로밖에 못 나누니까 과정이 입안 반박 요약 맞으면 초점이 있어도 4대4 이상으로는 하기 어려워요. 물론 더 많은 애를 해가 옆에서 뭐 지원해주고 뭘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지원을 하면 학부모 교육에 있잖아. 5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50% 학부모가 한 10만 원 내고 그래가지고 그 디베이트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약간 스파르타식 교육이잖아. 대구 같은 경우 아직도 옛날에 그 보수주의 쭉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긴 한데 그래서 또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냐. 학교에서 이제 대회를 하면 교육청에서 대회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1등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푸시를 하고 애들한테 푸시를 하고 부모도 푸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쪽으로 흐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거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늘게 되거든요. 그러면 디베이트는요 일단 경어를 쓰기 때문에 일단 내가 주장을 하려면 상대걸 들어야 돼요. 듣기 앞에 나가서 발표하니까 말하기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거 써야 되잖아요. 그 요약 과정이 있거든. 요약하기 쓰기 5만 개 다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또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영화를 보고도 아니면 독서를 보고도 주제를 뽑을 수 있거든. 그 책 내에서 뽑을 수도 있고 그 책과 관련 있는 어떤 사회적인 사회적인 걸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키워내는 건 무조건 최고예요. 예, 그리고 상대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욕을 하려고 해도 위에다 경어를 쓰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절로 인성교육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논쟁적인 주제를 만들어 보는 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영화 본 중에 만약에 논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어떤 장면이 그 아내가 본국으로 가야 된다. 당신도 가자. 그리고 남편은 여기 머물러야 된다. 그것도 논쟁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장면에서 논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양쪽이니까 여기 여자는 여기 있어야 된다. 아니면 반대는 선택권에 대한 얘기 어떤 장면에서 이 논쟁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 장면이 이러한 장면에서 논쟁적으로 우리가 다뤄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장면에서 이게 그렇게 본국으로 이제 네. 남편은 일부러 보내려고 약간 사랑하지만 네 너는 여기 안전 때문에 거기서 선생님은 어떤 그러니까 저는 민족주의가 우선이냐 네.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삶이 우선이냐를 가지고 봤을 때 남자는 어떤 애국이나 이제 그런 게 좀 더 강해 보이고 여성 주인공은 그런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둘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는 늘 그 속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인희 선생님이 되게 존경스러웠던 게 11시쯤에 저는 카톡으로 이제 막 자려고 그러다가 이 계엄 소식을 친구 카톡을 단톡방을 보다가 봐가지고 딸하고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내곡동이라 여의도하고 멀기는 하지만 막 간다고 하니까 딸이 막 엄마 미쳤어 막 이러면서 막 안 돼 막 이러는데 박인희 선생님이 가고 있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알았어요. 근데 말릴 사람이 없잖아. 사실 저는 너무 죄스러운 게 두려워서 물론 그런 걸 뭐 광주 그 일이 있었을 때는 간첩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광주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그랬던 사람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광주에 대한 진실을 알았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내 속의 변화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늘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굉장히 이제 제 직장에서 최대한 내가 그러면 저녁 때 광화문으로 가자, 한남동으로 가자. 너무 죄스러워서 그래서 이니 선생님을 빈번하게 만나고 거의 매일 출석. 사실은 그 청명 그 위대한 시민 뉴스 토마토에 박인이를 막 썼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밥 비싼 건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밥은 내가 사겠다.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갈등, 제 안의 갈등. 그래서 그 부분, 이 논쟁의 그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을 개인이 그런 갈등의 선택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들 분명하면서 다들 이제 그러면서 한 주제를 했으니까 저희가 한두 가지를 이 영화에서 이제 보이테스바의 어떤 쟁점에서 이게 굉장히 뭐 굉장히 크다라는 것보다는 민족주의, 삶의 터전과 민족주의와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의 존중, 이걸로 나라면 어떤 선택을, 지금 이제 물론 끝났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황교안. 저는 민족주의에 대한 부분은 별로 영화에서 못 느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안전한 스위스로 돌아가라 한 거고, 부인은 또 부인대로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을 내비두고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서로 감정 싸움하면서 이제 중간에 바리케이트를 화분으로다가 바리케이트 치고 막 피아노를 막 치면서 이제 서로 방해하는데, 하여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그 논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배려를 하는 방식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데, 그 의견 차이도 자기의 고집에 의한 의견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논쟁을 벌인 거죠. 그러다 결국은 끝에 가서는 뭐 보니까 남편도 그래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같은 스위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끝에 끝나는 장면이. 아마도. 그렇죠. 여기서는 특별히 인종적 어떤 대립이나 민족 대립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어떤 가족도 안전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모든 대가족 같은 가족들 다 찢어져 흩어져 버리고, 그죠? 나중에 뭐 민병대인가 뭐 하여튼 뭐 어디 평화의 유신 말고 하여튼 왜 그 한쪽 편에 자기 아들이 총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잠깐 집에 와서 이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총을 들고 뭐 이놈 새끼가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전쟁이 아닌 곳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전쟁에 대한 이 비인간성,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근데 영화적 장면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A와 B의 선택의 순간을 확장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두 분은 아마 생각해서 이 영화에서 아마 그런 좀 힌트를 단서를 잡고 나한테 자 이제 떠나라와 다 배려가 오히려 배려가 되게 또 배려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들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측면으로 확장해서 해보신 것 같다라는 또 부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변 쌤. 네.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모든 영화나 이런 것들이 가족주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뭐 유행하는 폭삭 속았수다, 그것도 자기 가족을 지키는 얘기고요. 좀 더 크게 하면 돈을 많이 들인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아바타 2 같은 경우 결국은 자기 가족을 지키는 가족주의가 이제 지금 뭐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되게 이제 가족주의가 많이 퍼져 있는 거잖아요. 가족 위주로. 국가보다는 이제 국가는 많이 옅어지고. 그래서 과연 프랑스로 그리 갤러리를 하는 살렘 엄마가 이런 전쟁통에서는 그림을 더 이상 팔 수 없다라 생각하고 제일 먼저 떠나잖아요. 살렘도 따라서 떠나고. 그렇게 이제 국가를 떠나서 가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우리는 사실 여기에 이제 그 주인공은 자기 스위스에 이제 뿌리를 잘랐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지금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레바논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레바논의 이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다 자르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볼 지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보면 요즘 그죠? 최근에 그뭐 발표가 들어보니까 거의 우크라이나는 지금 조만간 그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다 떠나버리고 절반 정도는 다 미국에 나가버렸고 지금 남아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이제 한 50세까지로 이렇게 늘어났지만은 다 뭐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고 이제 뭐 또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외 도피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든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이게 자기 보호는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좀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감독이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영화를 만약에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한다 그러면 그 뭐 이런 레바논 베이루트 사태의 어떤 그 근본적 원인과 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을 텐데 그것보다는 그 정치인들의 아주 허위의식 내지는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그 백성들의 도의 차항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 했던 거 아닌가.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최소 단위 가족의 어떤 사랑을 보여줄 것 같았으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두 분 다 선생님들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어떻든 뭐 6월 3일 이후에 지금의 대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이 된다고 해도 뭐 대립은 있을 거고 반대를 하더라도 더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군 나라라고 볼 때는 우리 공동체를 볼 때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독일도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뭐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상당한 그 갈등이 있었다고 제가 지금 다니 총 써보니까 나오네 보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그때 학자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수기 토론을 해서 몇 년 만에 이렇게 어떻든 독일의 정치 교육의 어떤 그 기본 틀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걸 왜 못할까? 우리도 분명히 독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정치 지형이고 들어가는 판세도 보면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훌륭한 교육학자들도 많고 뭐 진보나 보수나 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독일의 뽕을 받아가지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시민 정치에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보이텔스바라고 하는 이미 성공적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뭐 학교 교육뿐만 아니고 시민 정치 교육, 민주 시민 교육에 좀 한국형 보이텔스바 이런 것들을 좀 깃발을 들고 사회 이론화 해 나가고 그래서 뭐 정치, 교육부라든지 정부를 또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게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그 명분은 이게 이쪽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도모하는 거다. 이런 목적을 갖다 강하게 얘기한다면 될 것 같은데 징검다리 공동체에서 그 깃발을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높이 사진 찍은 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하단법인 그 민주시민교육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는데 그 단체의 멤버들이 지난번에 이제 그 전국에 그 돌면서 그 토론 원칙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지금 다시금 한국 사회의 이 부분을 높이 들었잖아요. 조금 다시금 토론할 수 있는 사회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총연맹 쪽에서 과거에 그 사회 토론의 대합의 시민 합의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이 아직도 이제 자유총연맹 안에서 다시금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단하네. 지금. 그래서 다시금 되돌려서 지금 이제 흔히 진보 연하는 사람들과 보수 연하는 사람들이 좀 큰 그룹들이 만나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좀 대타협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제 경험에 의하고 제가 기록한 그 자료들에 따르면 지금의 국힘은 그 보수도 아니에요. 진짜 보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황현필 강사 표현대로 그 빌리면은 신흥 외국 좀비. 그러니까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국힘이 완전히 극보수로 이제 들어섰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도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DJ YS가 만든 이 양당이 지금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일 뿐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기원이 된 거는 이명박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그 뭐 MBC 손석희 그다음에 다 쫓아내고, 그리고 뭐 강노현 이사장님 그 깡빵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박근혜 때 촛불로 인해서 문재인이가 당선이 됐는데 뭐 문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딱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이 세월호 진상규명 하겠다고 무릎 꿇고 그 앞에 섰던 사람이, 그러니까 앉았던 사람이 내려오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리고 어제는 봤더니 그 뭐 2천만 원인가 2억인가 그 사위 그 수수한 거 조사, 검찰 조사하는데 그 부인하고 찍은 사진 딱 내보내면서 뭐 별일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 자막을 이렇게 딱 달았더라고요. 그 뉴스 보는데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김정숙 씨를 아주 안 좋아해요. 진짜 막 그 살은 막 돼지같이 쪄가지고 인도 가가지고 그 인도 전통 의상 입은 거를 보고 제가 그 기절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는 그 국힘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승민이에요. 근데 유승민 이 사람은 아예 그 대선에 그 이거는 보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출마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유승민이가 뭐 막상 이제 일이 터져서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어떨지는 이제 모르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이 그 파기자판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이가 날아가도 이재명이를,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촛불 세력과 이재명이 같이 일을 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도로에서 그 버린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재명이 한 사람한테 모든 걸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파기자판을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도 한 명 딱, 한 두세 명 딱 내세워서 선생님, 얼마든지 그게 할수 불가합니다. 그냥 저 선거 등록하고 들어가면 민주당 후보 날아가면 민주당 없이 나머지 후보 중에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승만이가 대통령 된 거와 똑같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촛불 세력에서도 권영국 씨도 지금 대통령 선거 그 아니, 그게 출마를 뭡니까? 아니 여기 지금은 정치적 무슨 얘기예요? 지금 순간이 모이텔스 방 합의에 대한 정리하자면 합의가 필요한 거 지금 이제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뭐 보수 연하는 사람들과 진보 연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선생님이 국힘은 지금 뭐 안 되라는 보수도 얘기를 아니고. 하셨는데 보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보수도 아니고 저는 제 입장에는 그들이 수구든 매국노든 그들은 왜 그런 내국짓을 하는지 수구짓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하고, 진보 연한 사람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하게 해서 서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주고 그런 속에서 저쪽에서는 왜 저렇게 욕을 하는지 타협할 점이 있다면 타협을 하고 타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각자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배관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런 가치를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그냥 그들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임으로써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한 토론은 계속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저도 이제 마음을 이제 편하게 먹는 거예요. 편하게 먹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26이에요. 26인데 저번에 윤석열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지나니까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딸이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개딸의 뜻을. 그게 이제 20대 여성들을 그 비하하는 말이라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았고 이 찡남이 그 20대 남성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 자기의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내 그 주장만을 관철한다? 그러니까 저는 국힘당 해체하라는 말이 저는 좀 적응이 안 돼요. 네. 근데 약속한 시간보다 좀 길어져서 제가 이 진행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생각이 드는데 또 뒤에 일정을 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이제 얼추 그런데 짧게 이 얘기를 못 하고 가면 아쉽겠다. 집에 가서 이불킥 할 것 같다. 뭐 이런 분 계세요? 마무리 저도. 네네. 약간 그런 분 한두 분만 초청하고 저희가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또 같이 해산을 하면서 할 텐데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짧게 해주시죠. 국힘당 그 토론회 저기 홍준표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한동훈에서 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희망. 어떤 희망이냐? 한동훈이 1등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동훈이가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하기보다는 핵 배치 반대 입장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북한과 똑같이 핵을 무장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너무 많았는데 국힘당 1등 후보가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로서도 전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생각보다 대선 이후에는 갈등이 좀 줄어든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국힘당, 이재명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존재하는 저 존재들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 그들의 애국심을 서로 인정해 주십시다. 저는 지금 놀란 게 뭐냐면 다 애국자예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제 말이 좀 뭐 잘 안 들리시더라도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보이텔스바흐의 교육받은 기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첨예함에 있어서 그들 본질은 뭘까에 대한 물적 토대와 다양한 관념적, 신념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저기 아까 네. 어느 분이 그랬죠. 그 아들이 민병대에 들어가고 엄마가 총구를 들어가고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 아들은 민병대에 들어갔을까? 엄마는 왜 그 아들한테 총을 겨눴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둘 다 애국자라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고 네, 그거를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렇죠. 평화 유지군이라고 들어왔었는데 피아노를 아름답게 쳤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일상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피아노로서 피아니스트로서 꿈을 꿨을 그 청년이 왜 그렇게 복면을 쓰고 남의 무전 취직하듯이 집에 들어가 갈취를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직 이런 다양한 영화에는 되게 굉장히 다양한 메타포적인 걸 많이 심어놓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되게 많은 장면들의 감독의 고심이 들어가 있는 장면들을 좀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없으십니까? 재촉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질문으로 마치도록 해볼게요. 네.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한 논쟁 토론 이것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여기가 만약 우리가 어떤 아까 주제도 몇 개 있었는데
어떤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논의하는데 논의하다 보면은 막 기분도 나쁘고 감정도 격해지고 얼굴도 쳐다보기 막 싫어지는 막 이런 상황이 막 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기본 취지는 논쟁하는 인간이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그 논쟁을 잘 하기 위해서 네 입장을 좀 더 예리하게 다듬어봐. 이런 것들이 훈련되는 것이 학교 교육이야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 실제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거는 정치권의 문제인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안에서 토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낼까? 완전 그냥 다수결로 이렇게 네. 한번 손들어 보나? 그렇죠.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없고 다만 경향성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향성 파악하고 우리 이 그룹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존재를 했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세상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지라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한번 해보자. 하나만. 근데 보이스텔 바우 토론이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결론 짓지 결론. 않는 네. 게 그게 원칙이야. 다만 나의 비중이 얼마나 조금 어떻게 나침반이 움직였나 뭐 이런 다만 이제 이러한 경험들이 저는 독일이 2011년에 23시간 마라톤 회의를 전국에 생중계하면서 탈핵을 선언하게 결정하게 만들거든요. 그 24시간 토론할 때 녹색당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들러리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토론의 결과가 결국 어떤 결론을 도출해 놓고 글로 몰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빠졌고 23시간 동안에 우리가 탈핵할 수 있을까? 탈핵하면 에너지 문제 없을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서 토론했던 거예요. 대안이 있구나.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23시간 동안에 진짜 마라톤의 생중계를 전국에 하면서 결론에 도달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토론 문화의 그 집적이 독일의 그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이 그 망명자들을 이렇게 일정한 인원 독일에서 받겠다라고 수상이 선언했을 때 독일의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왜 다 받지 않느냐? 왜 다 받지 않느냐? 왜 어떻게 그렇게 손을 글 수 있느냐? 라고 해서 그 세상을 놀라게 해요. 독일의 20대 젊은이들이 다 받지 왜 못 받냐라고. 그래서 결국은 독일 수상이 물러나거든요. 더 포용을 해요. 어떻게 20대의 청년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가? 그거는 이런 정치 교육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독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장면에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아시아의 동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하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많이 되고 해요. 아이들 하는 거 큰 희망을 보니까 갖게 돼. 이제 이렇게 반대 토론 자기는 반대가 아닌데 이제 반대 토론 입장에서 이렇게 서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는 굉장히 그거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토론을 한다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토론에 임하는 게 우리도 이제
그 자세가 공부된 자세가 있어야지 아니, 그 토론을 할수 있어요. 토론을 할 때 만약 그런 찬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는 반드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주제를 벗어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주제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해줄 수 없는 게 준비를 많이 한 애들이 무조건 잘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토론을 하고 그렇죠. 나면 승자와 패자를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잘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이거는 합동 수업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너무나 잘하는 애가 있어서 걔가 자기가 발언하고 질문 대답 이런 것도 걔가 다 해버리다 그러면 팀 점수에서 마이너스예요. 4명이 있으면 4명이 골고루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잡생각이 많고요, 잡지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제도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정말 잘 세거든요. 그래서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정말 어릴 때 해놓으면 되게 좋은. 아니 토론자도 중요하지만 이 방청객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그 2012년도에 탈핵 23시간 동안 공개 토론한 걸 공개로 다 중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뭐 몇몇 지식인들, 몇몇 관계자들만 모여가지고 뭐 어떤 결론을 내렸든 간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일반 시민들은 뭐 과정을 모르니까 자기와 좀 이렇게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딱 지켜보고 있으면 지켜본 동안에 토론자들의 내용, 이야기, 발언들을 다 나름대로 그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판단할 것이고 청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23시간이면 시간을 나눠서 합니까? 매일매일 잠 안 자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중간에 한 휴식 시간이 있겠지. 24시간이요? 23시간 했는데 연속으로 토론을 진행을 했어요. 무슨 극기훈련도 아니고. 그 정도 이해가 잘 끝장 토론이었네. 끝장 토론. 왜냐하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자 이런 거지. 네,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자. 다음에 또 만나기 힘든 여기서 결론을 내자 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찬반 논쟁 속에서. 그렇습니다. 약간 같은 저도 학생들과 저번에 이게 수라개벌 갔다 온 다음에 학생들이 4대 수라개벌을 계속 유지할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어민 측, 그다음에 정부 측, 그다음에 시민단체 측 3개 단체를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조사하고 또 인터뷰하고 조사도 되게 하고 실층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도 많이 만들어서 토론회를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되게 빡빡했는데도 거의 아이들의 누적 시간을 따져보니까 3,000시간이 넘게 아이들이 대면으로 만났고 온라인으로도 되게 활발하게 소통을 했는데 아이들의 목표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토론의 결과를 내자였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합의안이 잘 모이는 듯 하다가 한 명이 도저히 환경을 훼손해서는 할 수가 없겠다고 자기는 만장일치에 투표할 수 없겠다고. 대부분 다 만장일치에 가고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시간이 압박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 그냥 이 정도 개발안이면은 적당하게 하부도 보호하고 학생들이 마련한 플랜이 있었거든요. 개발을 어떻게 복원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 정도면 시민단체도 어민들도 생존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계획 합의안이 나왔는데 도저히 한 명이 환경을 파괴하고서 얻는 이익이란 없는 것 같다고 파토를 냈어요. 그 한 명의 용기가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아빠 엄청났을 거거든요. 16명이 3,000시간을 넘게 만났게 누적 3,240시간이니까 굉장히 긴 나름의 그 아이들 시간으로 되게 엄청난 거예요. 고3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저한테는 한 명이 쟤도 용기 있다 혹은 이게 참 합의가 정말 아이들이 그래서 다 진이 거의 핑크빛에 가다가 허탈해 하면서 또 이해도 하고 망갈이 교차하는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배웠더라고요. 상대 입장 왜 이렇게 정부가 무조건 다 나쁜 줄만 알았는데 정부의 입장도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가 됐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했을까에 대한 강한 불신을 함께 넣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하다니 막 이러면서
조사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또 합의라는 게 결국에 합의에 다 다다르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작년에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화 올해 한 해 저희도 아마 이렇게 영화 최종 합의는 아니어도 어떤 장면들에 있어서는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